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요즘 시대에 바람은 너무 흔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오히려 바람을 안 피워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죠. 이렇게 많이 바람이 난다면 몇 살 때 가장 많이 날까요? 오늘은 여자가 가장 하고 싶어지는 시기와 바람 피우기 가장 쉬운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10명 중 5명은 결혼 후 바람을 피운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무려 50%의 사람들이 바람을 피워본 것이죠. 부부가 2명이니 부부 중 1명은 바람을 피운다는 소리가 됩니다. 미국만의 이야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53.7%로 미국 사람들과 비슷한 비율의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국가와 문화가 달라도 바람 피울 확률은 비슷한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45세 이상의 중년 여성들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 말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겠냐는 질문에 무려 80%의 여성이 그럴 수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본 적이 있거나 지금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는 50% 이상의 여성들이 그렇다고 대답한 충격적인 결과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신기한 점은 남자와 여자의 바람 피우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예방도 할 수 있겠죠? 모르면 손해보는 여자가 바람 피기 가장 쉬운 나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점점 대담해지는 여자들의 바람 행위는 온라인의 발달과 함께 폭발적으로 그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심리학자 데이비스 교수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데이비스는 심리학자가 아닌 성욕에 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불륜에 대해 연구하던 중 남자와 여자 성별에 따라 바람필 확률과 연령대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남자들은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있어도 바람 피울 확률이 청년과 중년 관계없이 비슷했지만 여성의 경우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바람 피울 확률이 젊었을 때는 낮게 나타났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바람 피울 확률이 상승하기 시작해 40대에 최고점을 찍게 됩니다.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솔직히 여자의 외모는 20대가 가장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그만큼 많은 남자들의 유혹을 받고 값어치가 상승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왜 아름답고 예쁠 때 바람 피우지 않고 40대가 돼서야 가장 많이 바람을 피우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데이비스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남성들은 어렸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 모두 성욕이 꾸준한 편이고 임신에 대한 부담감도 없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욕구를 풀고 싶어 하지만 여성의 경우엔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도 혹시 임신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아기가 생겼을 때 감당해야 할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 있는 성 토마스 병원의 연구팀이 진행한 연구 결과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불륜을 가장 많이 하는 여성의 연령층은 4060세로 젊은 여성이 아니고 중년의 여성이 바람을 더 많이 피우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그 이유를 진화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성장하여 자신의 손길이 필요 없을 때까지 오랜 시간 자신과 아이를 후원하고 보호해줄 남자를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자식이 성장하고 자립하고 난 이후에는 한 명의 남성에게만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다른 남성에게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30대의 여성들은 대부분 임신과 육아 그리고 사회생활에 정신이 없지만 4050대가 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여자들은 그때서야 해방감이 들면서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4060세는 임신할 가능성이 낮고 폐경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임신에 대한 걱정과 부담 없이 편하게 바람 피울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자들은 아홉수의 바람을 더 많이 피운다는 것인데요. 아홉수라고 하면 29세, 39세, 49세, 59세를 말하죠. 이때 몸조심 외에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뉴욕 대학 연구에 의하면 아홉수인 사람들이 바람 피울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때는 인생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불륜이나 바람을 피우기도 하지만 다른 직장을 알아보거나 갑자기 여행을 가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기 쉬워집니다.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기 전에 이건 젊었을 때 꼭 해봐야지 라는 어떤 의지가 생기는 것이죠. 바람을 피우는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이런 심리적인 이유 때문이죠. 만약 내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아홉수라면 조심하세요. 이번엔 여자의 욕구가 평소보다 4배나 강해지는 시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기를 알아야지 여자와 잠자리를 쉽게 가지거나 내 애인 혹은 아내가 바람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겠죠. 여자의 욕구가 특히 높아지는 시기는 바로 배란기입니다. 배란기의 여성들은 야한 생각이 시도 때도 없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잠자리 횟수도 배란기일 때 4배나 많았고요. 이 시기에는 여자들이 모르는 남자를 만나려고 하거나 원나잇을 하려고 클럽을 가기도 하죠. 이때 우스갯소리로 발진았냐고 하기도 합니다. 배란기 때 여성의 욕구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는 원시시대 때부터 전해 내려온 인간의 번식 본능 때문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의 가장 강력한 욕구 중 하나인 번식 욕구, 인간도 이 욕구를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이 본능은 우리의 몸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진화해왔죠. 난자가 임신의 준비를 갖춘 배란기 때 잠자리를 많이 가져야 임신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 여자의 욕구가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를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 이유는 배란기의 욕구가 높아지긴 하지만 그것이 꼭 현재의 남자친구나 남편과 하고 싶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매력적이거나 좋은 조건을 가진 상대방이 눈에 들어온다면 건강한 유전자를 찾기 위해서 다른 상대방에게 눈을 돌릴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뉴멕시코 대학의 스티븐 교수가 배란기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이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티븐 교수는 남자친구와 스킨십을 얼마나 하고 싶냐고 물어보고 여자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동안 남자들은 따로 연구실에 데려가 각종 신체 부위의 길이를 쟀습니다. 팔이나 다리 등 무려 10군데나 말이죠. 갑자기 신체 부위의 길이를 왜 쟀냐고요? 스티븐 교수는 남성들의 건강과 면역력을 신체 부위를 재면서 파악했습니다. 팔과 다리 등의 신체 부위의 길이가 오른쪽과 왼쪽의 길이가 거울에 비춘 것처럼 정확하게 대칭을 이룰수록 더 건강하고 면역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여러분도 예상하셨다시피 남자친구가 몸의 대칭이 좋고 건강할 때 배란기 여성의 스킨십 욕구는 25%나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안타까운 연구 결과를 불러왔죠. 남자친구의 몸이 건강하지 않고 대칭이 아닐 때 배란기 여성의 스킨십 욕구는 오히려 25%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욕구가 떨어지면서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과 스킨십하는 상상을 한다고 대답한 여성도 26%나 됩니다. 이 연구 결과처럼 배란기의 여성은 임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욕구가 폭발하며 자신도 모르게 더 건강하고 좋은 유전자를 가진 상대방을 찾게 되고 끌리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시기에 남성이 대시한다면 여자가 받아들일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배란기 때만큼은 조심하세요. 그때는 이성적인 판단보다 본능적인 욕구가 더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바람날 확률이 높습니다. 남자친구나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본능에 의해 다른 사람과의 잠자리를 상상하고 더 나아간다면 불륜이나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여자들이 가장 하고 싶어질 때와 바람을 피우기 쉬운 나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한 번도 바람을 안 피워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워본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한 번 그 맛을 알아버리면 계속해서 바람이 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여자들이 바람나기 가장 쉬울 때를 알게 되셨으니 내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바람이 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바깥에서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람을 피우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으니 그 욕구들을 서로 해소시켜 주기 위해선 상대방을 존중하며 인정해주고 육체적으로도 사랑을 자주 확인하며 건강한 부부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내 파트너에게 소홀하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편은 여자의 마음을 얻고 잠자리까지 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그래도 어떤 여자가 잘 주는지 알아봐야 하잖아요. 마음에 드는 이성이 욕구가 강한지 아닌지 알면 진도 나가기도 쉽고 감정 소모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욕이 강한 여성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성욕이 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들어보셨나요? 하지만 약하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차라리 참는다, 가 맞을 수도 있겠네요. 여자도 남자만큼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게 욕구가 강하답니다. 그거 좋아하는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더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여성의 특권이죠.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자의 욕구는 사회적 프레임에 가려져 있답니다. 가뜩이나 신체적으로 욕구가 약하다고 인식되어 있는데 더 약하게 보여야 하는 게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인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자들은 여자와 한 번 했다고 이야기해도 사회적으로는 욕 좀 들어 먹어도 남자들 사이에서는 오, 대단한데 하면서 추켜 세워주고 이러지 않나요? 그런데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속으로 욕한답니다. 저 애 누구랑 했대 하면서요. 어머, 어쩜 저럴 수가 등등 말이에요. 그러니 꼭꼭 숨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참았던 욕구를 한번 터트려주면 손만 닿아도 흥분할 수가 있고 그 타이밍에 남자가 용기를 내서 더 깊이 들어와 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욕구가 강한 여자 판별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마음에 드는 여성의 성적 욕구를 확인해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바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성적 욕구가 강한 여성의 종류는 남성적 측면과 여성적 측면으로 나누는데요. 남성적 측면에서 먼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심이 많은 여자입니다. 별거 아닌 것에도 기를 쓰고 이기려고 하는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근육을 생성하기도 하지만 의학적인 견해로 말씀드리면 이 호르몬의 기능 중에는 성적 욕구 기능을 왕성하게 하는 기능도 있답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여성에게도 분비가 된답니다. 이 호르몬은 경쟁심이 발동할 때나 격렬한 운동 등을 할 상황일 때 많이 분비되는데요. 그래서 여성 운동선수들이 성적 욕구가 강하다고 이야기들을 하곤 하죠. 남성 못지않은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져 있거나 눈썹이 진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여성이라면 성적 욕구가 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호감 있는 이성이 경쟁심이 강하고 어깨가 넓거나 눈썹이 진한 여성이라면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두 번째, 성큼성큼 걷는 여자입니다. 윤여정 언니가 나온 영화 죽여주는 여자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한 할아버지가 탑골공원에서 소영을 발견하고 성큼성큼 걸어간다. 이봐요. 댁이 그 죽여주게 잘한다는 소영이 대답 없이 몇 걸음 걷더니 흘깃흘깃 뒤를 돌아보며 따라오라는 눈빛을 보낸다. 이 영화 대본에서도 걷는 모습에서 표현이 됐는데요. 남성처럼 크게 걷는 것도 성욕을 잘 느낀다고 합니다. 코넬 대학 연구에 따르면 성욕을 잘 느끼는 여성은 척추의 움직임도 많고 성큼성큼 힘차게 걷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유는 바로 골반 때문입니다. 골반 주변의 근육이 튼튼할수록 쾌감을 느끼기 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느끼는 여성은 골반 근육을 자유롭게 움직여 힘차게 걸을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거리를 돌아다니실 때 여성의 얼굴만 보지 마시고 여성분들 걸음걸이도 조금씩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는 여성적 측면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작은 자극에도 민감한 여자입니다. 유독 작은 신체적 터치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자입니다. 이런 여성분들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반반인 것 같아요. 뭐가 반반이냐면요. 반은 정말로 반응이 민감하신 분들이고 나머지 반은 그런 생각을 하고 나오신 분들이십니다. 남성분들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아, 오늘 나가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여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마음속으로 말이죠. 그래서 몸에서 반응이 빨리 오는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단체로 놀러 MT를 갔다고 할게요. 여러 명이 방에서 왁자지껄하게 술 한 잔씩 하면서 먹고 놀다가 보니 어느 순간 나머지 인원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방에 우리 단둘이만 남아있다는 걸 인식한 순간 주변은 너무 조용해서 둘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둘의 사이는 가깝고 이때 오빠의 손나에 을 스쳤을 때까지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순간에서는 단순한 터치에도 몸을 움찔움찔거리게 되는 거죠. 둘 중에 어떤 경우든 반응은 똑같이 나온답니다. 이미 마음에서부터 준비가 되고 그러니 몸에서 반응이 빠르게 나오게 되니까 쉽게 흥분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전 이 과정을 빠르게 패스하고 본 게임에 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참고해 주세요. 네 번째는 극과 극의 여자입니다. 애착이 강하고 지나치게 의존적인 여자와 극도로 자기애가 강한 여자입니다. 제네바 대학의 니콜라스 교수가 49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불안형인지 회피형인지에 따라서 관계에 대한 성향이 크게 다를 수 있다고 해요. 이 애착이 강하고 지나치게 의존적인 여자가 불안형 여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불안형은 상대방의 관심과 애정을 잃을까봐 자주 불안해합니다. 때문에 연애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 편이죠. 연인의 기분과 행동이 조금만 변해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애인이 싫어하거나 거절할까봐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편이죠. 그래서 관계하는 게 별로 끌리지 않아도 차마 싫다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이런 불안형 관계는 어떨까요? 불안형은 남녀가 관계를 가질 빈도가 5점 중에서 4점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빈도가 많았고 적극성도 5점 중에서 4점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불안형은 관계를 상대와 더 가까워지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애인과의 사이가 불안정하다고 느낄 때 의식적으로 관계를 하기도 했다고 해요. 가장 밀접한 터치와 관계를 통해서 상대와 더 끈끈한 사이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5번째, 극도로 자기애가 강한 여자입니다. 이건 제 지인 이야기인데요. 자랑식으로 잠자리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여성은 대부분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남녀를 떠나서 보지 않아도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런 여성에게는 들이대기가 쉽지 않으시죠? 인기가 많아서 문턱이 조금 높게 보이기도 하고 퇴짜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이런 여성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런 것을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인정은 누구에게 받으려고 할까요? 당연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겠죠. 그런데 이런 여성이 한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여러 사람에게 만족을 받으면서 자기애를 확인하는 것이죠. 이것도 잘하는데 저것도 잘하네 이런 거 말이죠. 이런 여성은 성적 만족도를 중요시하고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성적 만족도를 중요시하는 여성이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아시겠죠? 이런 여성이 있다면 들이대시는 것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관계를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요즘은 특히나 성적으로 개방적인 여자가 많이 있어요. 보통 여자는 마음이 열려야 몸도 같이 열리는데 이런 개방적인 여자들은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분들은 보통 열정이 넘치고 즉흥적인 성격과 호기심과 모험심이 많고 주변과 잘 어울려 노는 성향을 지니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개방적인 여성들은 터치에 대해 꽤나 관대하게 대한답니다. 그런 행동을 꼭 성적인 행동으로 연관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성과 터치하는 것에 거부감이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터치에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성과의 특별한 교류가 없어도 능동적이고 능숙한 편이고 바람기도 다분하다고 한답니다. 개방적인 여자의 성향 중 또 하나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가끔 이런 여성은 잠자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려는 창고로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런 부류의 여자들은 클럽이나 나이트에 가서 욕구를 많이 해소하려 한답니다. 그러니까 오빠들 술집에만 있지 마시고 가끔은 몸도 좀 풀러 가보세요. 하지만 잠자리를 하고 나면 여성분이 없을 수도 있으니 너무 놀라지 마세요. 여기까지 성적 욕구가 강한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도 좋지만 마음적인 교감이 없다면 허무할 수 있어요. 자기 위로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마음적 교감에도 꼭 신경 쓰시기를 바란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은 비타민이 풍부해 건강에 유익하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특히 신선한 제철 과일은 몸에 더 좋다고 알려져 있죠. 미디어에서도 과일은 채소와 함께 섭취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전문가들도 과일의 유익함에 대해 알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일들이 실제로 건강에 유익할까요? 앞으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과일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혼이 몸에 좋지 않은 음식 하면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 튀김 음식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사실 건강과 노화에 있어 최고의 적은 바로 당입니다. 당은 만병의 근원으로 설탕 섭취와 현대인들의 질병과의 연관성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과일의 당 성분은 천연당이라 괜찮지 않나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과일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함유량은 과일의 종류마다 익은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포도당과 과당은 탄소, 수소, 산소 원자가 같은 수로 들어있지만 분자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몸속에서 다른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중 과당을 혼이 과일 당분이라 부르며 천연 설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과당이 포도당보다 더 나쁘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과당이 99% 이상 간으로 옮겨져 처리되기 때문인데요. 간에서 흡수된 과당은 포도당처럼 애서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분해되는 게 아니라 지방을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특히 과일처럼 과당과 포도당이 같아 들어있는 경우 과당은 지방산과 중성지방으로 바뀌기 쉬운데요. 식사로 칼로리 섭취가 과잉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도당으로 변환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칼로리가 과잉될 경우 과당의 양이 많을수록 체지방을 증가시키기 쉽게 됩니다. 또 이는 지방간을 일으키고 간세포를 파괴하게 되기 때문에 간 수치를 높이고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동맥 경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좋아하는 분들의 경우 박스째로 드시는 분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 역시 과당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포도당의 경우 혈액 내 농도가 높아지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을 내보내 공복감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데요. 과당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지 않기 때문에 공복감과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 분비 조절이 이뤄지지 않아 음식을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고 더 먹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과당은 소장에서 모두 흡수되지 않고 일부가 대장으로 넘어가 대장균에 의해 분해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가스가 차고 배가 부풀면서 복통이 생기게 되며 심한 경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호주의 한 정형외과 전문의는 강연에서 과일은 나무에 열리는 사탕과 다름이 없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과일의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현대의 과일은 제철 과일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점점 날씨와 때를 가리지 않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즉 과일은 더 이상 자연적이지 않게 제조되고 있는 것이죠. 과일을 직접 재배해서 먹어본 경험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직접 키운 과일이 마트에서 파는 과일처럼 달콤하지 않다고 느끼셨을 텐데요. 이처럼 인간은 자연적으로 얻을 수 없는 당도를 얻기 위해 과일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달콤한 과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당도를 의도적으로 높이는 것인데요. 이렇게 높은 당 함량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일에 포함된 당은 콜라와 그리 차이가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콜라와 같은 음료에 함유된 당은 100ml 당 10.8가량인데요. 과일의 경우 백기당 사과는 12, 포도는 14, 오렌지는 9의 당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일을 섭취한 뒤 혈당의 상승 속도를 나타내는 혈당지수는 콜라보다 과일이 낮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당분은 당분인 것이죠. 특히 요즘 과일들은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품종을 개량하게 되는데요. 가령 섬유질이 많이 포함된 과일의 경우 보관기간이 짧고 운송 시 상처가 나기 쉽기 때문에 판매를 위해 의도적으로 과일의 섬유질을 줄여서 보관성을 좋게 만들고 당 함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 파종에서 수확까지 화학약품들도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옛말에 풋과일은 먹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요즘은 운송의 편의를 이유로 풋과일인 상태로 수확한 뒤 약품 처리를 통해 후숙 처리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귤 등의 과일을 보면 예전보다 보기에 때깔은 좋아 보여도 과육과 껍질이 분리되어 있다거나 맛이 예전만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주스로 만들거나 잼, 말린 과일을 만들 때 역시 보존 처리를 위한 화학 물질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과일은 몸에 백해무익한 음식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일에는 항산화 물질이나 비타민, 무기질, 식물성 영양소 등 좋은 영양소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분들로 인해 과일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생깁니다. 과일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은 염증을 잡고 노화를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는 것은 맞지만 당분은 염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을 적게 섭취하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처럼 유익한 항산화 물질은 사실 과일보다 다크 초콜릿이나 커피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과일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런 성분을 섭취할 수 있는 대체 식품 역시 많습니다. 가령 비타민C의 경우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사과보다 각각 5배, 20배나 많이 들어 있으며 비타민 A와 K는 녹색 잎채소에, 비타민이 역시 녹황색 채소나 아보카도에 등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나나의 경우 무기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바나나보다 시금치에 1.5배나 더 많이 들어있기도 하며 버섯, 녹색 잎채소, 콩류에도 비슷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철분 역시 과일보다 채소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간과해왔던 과일의 이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과일이 나쁘다거나 멀리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베리류 과일처럼 당도는 적으면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은 과당이 주는 유해성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작정 과일은 몸에 좋다는 인식은 건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과장된 광고에서 비롯된 이런 오해로 인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장단점을 올바로 인식하고 현명하게 소비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